자, 어휘료마 6에서 10권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로마가 검수 수련을 마치고 귀향을 하고 도사에 그다음에 도사 근황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죠. 이 로마가 검수 수련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을 하니까 이 로마의 직구인 다케치가 도사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특강을 열어주는 걸로 5권이 끝났죠. 그래서 6권에서 그 특강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는 이제 흑선이 내항한 당시에 그 막부에서 가짜 대포, 종으로 이제 대포인 척 하려고 했죠. 그다음에 대나무를 나눠주면서 총인 것처럼 겨누라고 하고, 이러한 막부의 한심한 모습들을 막 이렇게 입에 막 침을 튀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양의의 기운이, 이른바 이제 외국을 저항한다 이랬죠. 양의의 기운이 한껏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서 고양이 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요시다 도요 암살에 참여하는 나스 신고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젊은 시절에 토사 출신 유신 지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배경으로 조금씩 그려지죠. 이 사람들이 후일에 다 등장하게 되는데 후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짝 이렇게 묘사를 곡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료마는 다른 그 일반적인 양의 지사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서양을 접하고 왔던 존 만지로라든가 카와다 소리라든가 이런 그 일본 내에 존재하던 아주 소수의 개화파와도 교류를 하면서 이 무조건적으로 양의를 해야 된다. 그 서양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사들과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됐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로만은 좀 괴짜야.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정도였지. 그게 무슨 대단한 노선 차이로 등장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고. 이때 이제 료마의 친구인 다케치는 이때쯤부터 도사의 젊은 향사들의 리더로 부상을 하면서 자기가 도사 근황당, 도사번을 근황번으로 이제 천황을 존중하는 번으로 바꾸겠다라는 도사 근황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젊은 무사들을 거느리고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사를 근황번으로 만들어서 미리 이제 근황 활동을 하고 있던 조슈번이나 사스마번과 함께 막부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무너뜨린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도사번은 초슈 사스마번하고 좀 달랐던 게 이게 200년 전에 그 에도 막부가 세워진 세키가하라 전투 때 초슈냐 사스바부는 다 패자 입장이었어요. 패자 입장이었으니까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는 게 200년 전에 세키가하라의 복수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쉽게 모아지죠. 근데 이제 토사부는 그게 아니라 승자인 도쿠가와 입장에 섰던 편이야. 그 상사 계급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키가하라의 패자였던 향사들과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향사 집단은 그 막부를 무너뜨리자는 거에 자연스럽게 의기투합이 되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막부 덕을 보고 지금까지 지배 세력으로 있는 건데 이 막부를 무너뜨리면 자기들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사와 향사는 근본적으로 이 막부를 무너뜨린다는 입장에서 같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 도사번의 번주였던 요시다 도요와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는 이 도사 근황당의 노선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 막부를 무너뜨린다는 게 너무 꿈 같은 얘기라 완전 허황된 얘기여서 그닥 현실성을 중시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뭐 되겠어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들이 그 우하고 일어나는 이제 그런 단계인 거죠. 어쨌든 여튼 도사의 지배층인 번주 야마노우치 요도 그리고 섭정인 요시다 도요 이런 사람들은 향사가 어쨌든 세력이 꽤 되고 한 200명쯤 되면은 무사가 200명이면 꽤 큰 그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향사들의 젊은 리더로 떠오른 타케치가 이용 가치가 있다. 얘를 좀 이용하면 향사들을 좀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타케치를 백찰 향사라고 해가지고 향사 중에서 조금 높은 계급으로 임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줘서 에도로 료마처럼 에도로 검술 수련을 떠날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타케치의 친구인 이조도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한편 류마는 다시 이제 허가를 연장해서 이게 유학을 하면 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허가를 연장해서 다시 에도로 떠나야 하는데 이때 이제 류마의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누가 봐도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떠나버리면 아버지를 생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좀 기다렸다가 몇 달 있다가 아버지 임종을 보고 가야지 이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직접 류마를 따로 강가를 불러내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 떠날 때 제대로 서서 배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너 내가 들어누워갖고 똥오줌도 못 거르는 꼴을 꼭 보고 싶냐. 무사의 이별은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먼저 여행을 떠나고 나는 서서 너를 배웅하면서 마지막 이 생에서의 이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남자답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료마는 아버지와 이게 생이별일 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다시 에도로 검술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도로 돌아온 료마에게 이제 그 유명한
야마노우치 요도가 개최한 어전 검술 시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이제 드래곤볼에 나오는 천하제일 부도회 같은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열렸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1857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세조 정치가 이제 한창이던 시절이죠. 이 1857년에 참근교대라고 해서 이제 지방의 다이모들은 그 에도 막부 시대 200년간은 1년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에도로 왔다 가야 되는 참근교대 왔다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에도에 와 있던 야마노우치 요도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외국 오랑캐가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검술 시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에도 자신의 군영청 어전에서 얘도 어쨌든 이 동네에서 왕이니까 어전에서 전국 검술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평화로웠던 그 에도 시대에서는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0년 만에 이런 검술 시합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에도에 유학 와 있던 잘 나가던 3대 도장, 그 치바 도장을 포함해서 3대 도장의 어떤 그 선수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검술대회였고, 요 북진 일도류 치바 도장에서는 수석 생도였던 사카모토 료마가 이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도에는 진짜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검객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전 검술 시합에서 우승한다는 건 그야말로 검술 전국 대회에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면 진짜 검술로는 강대 1위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인증이 되는 그런 대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케치도 이때 유학 와서 수석 생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다케치도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다케치는 워낙 체면을 중시하고 그 명예를 중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나갔다가 만약 뭐 좋은 점수를 거두지 못하거나 우승을 못하거나 떨어지면 자기가 이제 위신이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려해서 살짝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자기는 의전 업무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들 오면 의전하는 업무로 살짝 빠지고 대신 이제 자기보다 검술로는 더 뛰어나다는. 근데 이제 행실이 안 좋아서 수석생도가 못된 뭐 후쿠도미 겐지 뭐 이런 사람들을 대신 내보내죠. 그리고 신도 무념류라고 하는 유파에서는 이 당시에 싼 검을 써가지고 당시에도 사실은 이 죽도는 기본적으로 검도는 한 손을 쓰잖아요. 왜냐면 두 손으로 내리쳐야 상대를 목도 한 번에 탁 날릴 수 있고 뵐 수 있기 때문에 이 싼 검을 쓴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싼 검으로 유명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싼 검을 잘 안 쓰는데 이 싼 검을 쓰는 걸로 물론 이제 뭐 목도지만 목검이지만 싼 검을 쓰는 걸로 유명한 시마다 코마노스케 이 사람이 이제 당대 현대판 무사시라고 불렸던 뭐 이마 무사시인가 그렇게 불렸죠. 이 시마다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주 번개 같은 그 몸놀림을 자랑했던 그 가스라곤의 그 조슈번의 유명한 가스라 고고로. 이 사람은 나중에 유신 삼거리라고 불리는 그 메이지 유신의 아주 영웅이 되는 사람이죠. 이 세네 명이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리고 북진 일도리의 다른 도장, 북진 일도리인데 다른 도장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도장의 실력자인 키오카와 하치로, 요 사람도 나중에 우리 후반부에 나오죠. 키오카와 하치로도 굉장히 검술을 뛰어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시험에 나오진 않고 이렇게 나무에 딱 기대서 이렇게 지켜보는 걸로.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좀 연배가 있고 선배여서 아이고 뭐 애들 노는데 내가 뭘 나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후배들 하는 거는 좀 보지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우승자로 그 싼 검의 달인인 시마다나 혹은 이제 번개 같은 몸놀림을 자랑하는 가스라 고고로 이런 사람들이 우승할 걸로 점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무명이었던 사카모토 료마가 등장을 해서 일약 이들을 다 꺾고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료마는 이제 첫 상대부터 우승 후보였던 시마다 이 쌍검의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불리는 시마다를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미야모토 무사시 그 시마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료마가 이때 시작하자마자 번개같이 위로 뛰어올라서 머리를 탁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바로 일격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는 이 머리를 감싸는 호구 같은 건 이제 그 음도가 근대화되면서 생긴 거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호구도 없고 그냥 맨몸에 죽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도에도 맞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나무 칼이어도 그래서 머리를 딱 맞으니까 땡 하고 이렇게 그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첫 승부부터 파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조슈의 각스라 고고로는 또 이제 워낙 유명한 검사니까 아주 번개 같은 솜씨로 승승장구해서 쭉 이렇게 올라오고 또 다케치 대신 나왔던 명경 20류의 후쿠이 겐지 이런 그 검사들도 다 가스라에게 쓰러지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가스라 고고로와 사카모토 료마 이 둘의 대결이 오전 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조스의 가스라가 워낙 유명해갖고 워낙 갈솜씨가 번개 같아서 다른 번에서도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초청 시합을 이렇게 퍼포먼스처럼 할 정도로 그냥 워낙 검술의 명사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스라가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료마가 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딱 내밀면서
마치 손으로 죽도를 이렇게 받아낼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부분에서 다뤘던 그 어린 시절 료마가 이제 그 편수 상단세인가 이렇게 손 들어갖고 했던 그거를 약간 그 이렇게 이 시합에서 모티브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뭐 손을 이렇게 대면서 칼을 위로 드니까 그러면 이제 가스라고 속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죽도로 내리치면 손으로 막으려고 하나? 만약 진검이었으면 손이 잘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죽도니까 손으로 일단 쳐내면서 그다음에 내리치려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의외의 자세가 나오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류마는 항상 그렇게 의외의 방식으로 이렇게 상대를 제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곤란한데 이러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때 료마가 갑자기 그래도 가스라가 머리를 노리고 이렇게 탁 달려드니까 료마가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이면서 복부를 딱 가격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도로 치면 한 판인 거죠. 바로 복부를 가격해서 한 번에 그냥 료마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료마가 당대 일본 최고의 검사라는 겁명을 날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막상 대회를 개최한 야마노우치 요도는 요 도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상사가 나왔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향사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에이 시키 향사놈이 이겼다고 이러면서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료마가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도 뭐 별로 기억도 못하죠. 뭐 자기가 무슨 얘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살짝 언급하는데도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료마가 자기 손 위에 올라온 개미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네가 보기엔 내가 이 손 위에 개미처럼 보이겠지 이러면서 이제 개미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땅에 내려주는 이제 그런 씁쓸해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료마가 우승을 하니까 도사에서 유학원 향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그 대경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료마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가 에도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향사들이 거기에 아주 좋은 유곽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큰 술자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애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하죠? 료마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상사 출신인 그 귀신 야마다라고 불리는 상사 출신의 사무라이가 갑자기 문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니놈들 중에서 누가 최근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의 그 회종시계 그 사람 때려눕히고 회종시계를 훔쳐서 그걸 전당포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오늘의 이 술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회종시계 훔친 놈 누구야? 라고 이제 소리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찾죠. 범인을 찾죠. 알고 보니까 이제 류마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타쿠마라는 친구가 류마가 이긴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길 가다가 우연히 시비가 붙었는데 그놈이 도망가면서 회준식이가 떨어뜨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요거 주워 갖고 요걸로 전당포에 맡겨서 돈 빌려서 그걸 류마한테 한 턱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술자리 만든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타쿠마가 사실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에도에 와 있는 향사들을 관리하는 입장이었던 백철 향사 다케치 안에 있다가 여기서 다케치와 료마의 그 친구들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딱 드러나는 거죠. 다케치 입장에서는 이 술자리가 이제 그 훔친 돈으로 벌인 거라는 게 드러나면 관리 책임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케치가 넓적 엎드리면서 야마다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걸 일으킨 타쿠마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할복하라고 지시를 하죠. 이게 자기 친구인데, 사실은. 시골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인데, 뭐 좀 잘못했기로서니, 야, 이 무사로서 잘못한 거니 할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할복하라고 지시를 해요. 친구한테. 이게 다케치가 얼마나 친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친구들을 이용하는 사람인지가 여기서 잘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마가 자기를 어쨌든 축하해주기 위해서 생긴 술자리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곤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료마가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오케이, 타쿠마가 할복하면 내가 가이샤쿠를 해주겠다. 가이샤쿠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무사가 할복을 하면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프지 말라고 뒤에서 목을 빨리 쳐줍니다. 목을 톡 쳐갖고 목을 떨어뜨리는 게 그게 가이샤쿠인데, 그게 이제 목을 치는 게 사형이 아니고 할복을 한 거예요. 할복을 해서 이미 죽었는데 아프지 말라고 목을 쳐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내가 가이샤쿠를 해주겠다라면서 다쿠마를 데리고 나가죠. 다쿠마를 데리고 나가서 그 유곽 뒤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밤이니까 잘 안 보여. 어두워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먼저 데리고 가면서 타쿠마의 코를 탁 칩니다. 그리고 코피가 확 나겠죠. 그러니까 칼 끝을 코에 딱 붙여갖고 일단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하란 대로 해. 라고 하고 뒤에서는 이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잖아. 이거 타쿠마는 할복할 점이 이렇게 숙이고 있고 료마가 뒤에서 이렇게 해서 칼로 탁 내리치는 신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발로 팡 쳐가지고 타쿠마를 실개천으로 푹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뭐야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지라고 이렇게 가니까 료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칼에 피가 묻은 걸 딱 보여주죠.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친구를 뵀다. 오늘 진짜 술도 먹고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여기서 상사 한두 놈 더 봬도 이상할 게 없다.
확인하고 싶으면 네가 지금 개천에 뛰어들어도 확인해 보든가 이러면서 칼을 이렇게 들이미니까 그 야마다나 그런 상사들이 이제 겁나잖아요. 이 새끼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국 검도대회에서 우승한 실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검술로는 어차피 못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피 묻은 칼 들이대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알았어. 그럼 일단 나중에 확인하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야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죽었어 그런데 타쿠마는 사실 개천 밑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야, 너 이제 이렇게 됐으니 넌 더 이상 타쿠마를 살 수 없다. 그리고 도사에도 돌아올 수 없다. 이대로 그냥 떠나. 이대로 떠나서 어딘가에 숨어서 어쨌든 잘 살아. 이러고 이제 보내주죠. 그 친구들도 그렇게 로마가 일처리한 걸 보고 로마의 어떤 일처리 솜씨에 감탄을 하면서 뭐 타케치도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죽으라고까지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타쿠마가 떠나가는 걸로 나오고 타쿠마는 이때 북해도 이게 근처에 있으면 잡히니까 쫙 멀리 도망가서 홋카이도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로 일생을 마치고 나중에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을 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살아남아서 료마에 대해서 회상을 뭐 료마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나 살려줬다라고 회상을 했다는 게 이제 기록에 남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시바리 오타로가 료마가 근데 소설 쓸 때 발굴해가지고 세상에 소개한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료 하나하나를 감싸는 료마와 동료의 목숨까지 자신의 체면과 출세를 위해 이용하는 다케치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였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특성은 나중에 이후 도사 근황당의 운영 과정에서도 계속 비슷하게 드러나죠. 여튼 이때쯤 에도마쿠는 흑선의 페리 제독의 압박을 받고 이제 개항을 결정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른바 막말 막부 말기 유신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나오스케라고 하는 대로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 뭐 전두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항 이제 막부가 개항을 결정하니까 막 득달같이 개항을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 양이 지사들이. 그러니까 그 양이 지사들을 탄압하는 안세이 대옥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무슨 뭐 민민년 사건 뭐 이런 거겠지. 이렇게 하면서 료마의 첫사랑이었던 카이와 씨도 에도에 와 있었잖아요, 결혼해서. 근데 카이와 씨의 남편도 이때 안세이 대옥에 휘말려 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알고 보니까 양이지사였던 거지. 그래서 그 남편도 할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카이와 씨는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요시다 쇼인에게도 최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실 요시다 쇼이는 당시에는 그렇게 무슨 대단한 거물이 아니었어요. 뭐 유명하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초슈관에서만 초슈의 어떤 가난한 하급 무사들한테만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잘 변명만 하면 죽을 필요는 없었어요. 살 수도 있었어. 그랬는데 본인이 흑순에 밀항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밀항에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밀항을 시도했던 거지. 근데 이제 잡히고 나니까 내가 사실 흑산에 밀항해서 나는 미국에 건너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그냥 바로 죽을 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막부를 쓰러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부 관료들한테 이렇게 스스로 헛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죽여달라고 재촉한 거나 마찬가지죠. 막부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 죽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부에 의해서 할복도 아니고 되게 모욕적인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사가 직접 배를 가르는 건 되게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패배했다든가 어떤 죄를 받았을 때 그래도 무사답게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면서 할복은 일종의 명예형으로 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참수형은 너는 할복할 자격도 없어. 너는 그냥 죄인이야. 목을 잘라야 돼.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모기를 자르게 하는 게 이제 참수형인데 그 요시다 쇼이는 죽을 때도 나는 죄인 아니니까 얼굴에 이거 뭐 쓸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죠. 그리고 옆에서 가이샤쿠를 하게 돼 있는 사형 집행인이 이거 태도가 되게 심착하니까 그 선생님 뭔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절명시를 이때 무사들은 그 하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절명시를 읊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절명시를 얘기하시면 제가 그걸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 유족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남긴 절명시가 그 엄청나게 유명한 유언이 돼서 유신지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격동시키는 그런 유명한 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장지현 선생의 시라 방송대곡 같은 그걸 이제 신문에 칼럼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근데 일본의 그 하이쿠는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한 두 문장 세 문장밖에 안 되는데 이때 얘기한 게 뭐 내 몸은 비록 무사시의 들판에 쓰러져도 여기가 이제 사형집행장이 무사시였던 거죠. 무사시의 들판에 쓰러져도 뭐 혼백되어 지키리 내 나라 일본이여 이렇게 번역은 이 만화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제가 알기에는 뭐 혼백되어 지키리 야마토 정신 야마토 다신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야마토란 표현을 썼다 그래요 야마토 근데 야마토라는 게 일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다들 자기 뭐 조슈면 조슈 사스마면 사스마 도사면 도사 이렇게 다 자기 번을 이제 번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지 일본 전체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요시다 쇼인의 특이한 점은 초시권 사람이었지만 초시권이 아니라 야마토, 일본 전체를 이렇게 애국심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 여튼 이 요시다 조인이 일본 전체를 생각하면서 일종의 일본 민족주의의 어떤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목이 잘린 스승의 시신을 본 가스라 고고로, 다카스키 겐사쿠, 구사카 겐스기, 그리고 이토 슌스케, 나중에 이토 이로부미죠. 이런 제자들이 스승의 목 없는 시신을 회수하고 이 절명시를 전해 들으면서 이제 격분하면서 이제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6권이 끝나고 7권에서는 결국 북진일도류의 목록, 면허 개정이죠. 목록을 딴 류마가 도사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목록까지 땄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에도에 있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할 일은 뭐냐면 도사로 돌아와서 도장을 여는 거예요. 북진일도로 도장을 열 수 있는 면허를 따갖고 돌아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도장을 열어서 검수 사범이 되면 되는데 이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인 곰페이가 집안을 이끌고 있죠. 근데 누나인 A는 이제 원래 로마를 학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 누나인 A는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랑 외모가 되게 비슷해졌죠. 근데 이제 애가 안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애가 안 생기면 이제 소박 맞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박을 맞아서 집에 돌아와 있었고 그리고 도사 근황당은 다케치를 중심으로 이제 상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스라 해변이라고 하는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파티를 벌이는 척 하면서 시국을 논하죠. 근데 이때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 아까 말했던 그 안세이 대옥을 일으켰던 그 막부의 독재자였던 이이 나우스케가 그 양이 사상의 본거지인 아직까지 잘 안 나왔지만 미토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번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미토번이 우리 지금 뭐 경주쯤 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 하여간 그 양이 사상이 처음 발생했던 아주 이렇게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미토본 무사들 한 20명 정도가 이나우스키를 새벽에 출근길에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암살에 성공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쿠라 다문 변 밖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유신 말기에 에도 막고 말기에 대암살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는 거죠. 그 젊은 하급 무사들도 칼 한 자루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사상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퍼지면서 피 끓는 젊은이들이 너도너도 칼 한 자루 들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른바 유신지사라고 하는 말이 이 미토본 지사들 이 나우스키를 암살한 미토본 지사들이 이른바 지사라고 하는 이제 개념으로 불리게 되면서 너도 나도 유신지사가 되려고 뛰어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 료마를 존경하고 따르던 토라라고 하는 후배가 료마에게 이제 국진일도를 조금 배웠는데 그 배운 걸 가지고 아까 등장했던 그 귀신 야마다가 이제 술 먹고 취해갖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 토라의 형을 죽이고 그래서 그 자기 형을 죽인 귀신 야마다를 복수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아까 그 타쿠마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가 생긴 겁니다. 이때 이제 향사가 상사를 죽인 거는 이 토사본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이 나우스케의 암살 사건하고 묘하게 이제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도사본 안에서는 상사와 향사가 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검술로 향사들의 어떤 리더가 됐던 류마가 이때 앞에 나서가지고 상사들을 막 찾아가서 압박을 하죠. 이때 이제 후쿠토미 겐지하고 잠깐 검술 대결을 벌이기도 하죠. 그래서 후쿠토미 겐지는 내가 검술로 너랑 붙었으면 내가 너 따윈 이길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그제 순식간에 류마가 탁 해가지고 켄지의 칼을 하늘로 날려버리고 다시 탁 해가지고 이 검술 묘사가 되게 멋있어요. 말한데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류마는 전국 에도에 가서 전국 대회 우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류마가 검술에 뛰어난 거라는 걸 다 아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타케치가 잠깐 어디 딴 데 갔다가 돌아와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걸 알게 되는 거죠. 타케치는 류마랑은 또 입장이 다른 거예요. 류마는 그 향사들과 함께 토라를 지켜주겠다는 입장이었고 타케치는 아니 자기는 요시다 도요를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요도 번주를 움직여서 도사를 근왕봉으로 바꿔서 자기가 출세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상사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자기의 입지가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전면전보다는 이 문제를 일으킨 토라를 그냥 스스로 할복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끝내려고 하죠. 그래서 막 토라한테 직접 지시하진 않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게 다 무위로 돌아가면 되겠냐라면서 이제 여론으로 은근히 토라가 할복하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젊고 순수했던 토라는 타케치가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으니까 이게 내가 정말 큰일을 벌였구나. 나 때문에 동료들이 힘들어 주겠다가 싶으니까 바로 그냥 칼을 꺼내가고 배를 푹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푹 찌르고 옆으로 갈라서 이른바 이제 그 할복을 진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료마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근데 타케치가
다케치는 그렇게 방관하고 있고 토라는 이미 칼로 배를 가른 상태고 피가 나가지고 밑에서 이제 철철 흘고 있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저 너무 아프니까 토라 너무 아프니까 빨리 가이샤쿠 누가 좀 해줘라고 하니까 이조가 달려들어갔고 그래 내가 해줄게라고 해서 토라의 목을 탁 쳐가지고 잘라줍니다. 그래서 토라가 죽음으로써 이 사태가 일단락이 되죠. 어쨌든 료마는 형이 그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또 얼마나 상심이 크고 허망하고 뭔가 이렇게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빠지게 되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형이 야야 어쨌든 그 료마 가문 그 사이타니아가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야, 도장 세워줄게 사범해라고 하는데 자꾸 료마가 거절을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서 또 도장을 세우면 자기가 그 제자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 못 가고 그냥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여기서 도장이나 하면서 시골을 사범으로 끝나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이제 빈둥빈둥 이제 근황당이랑 어울리면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케치는 어쨌든 요도의 측근인 요시다 도요를 설득해서 도사를 근황번으로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시다 도요한테는 씨도 안 맥히는 거죠. 야마노우치 도요, 요도도 마찬가지고 요시다 도요도 마찬가지고 다 기본적으로 세키가알의 승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자였던 상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보기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야, 임마, 우리는 200년 전에 세키가알의 승자였고 에도 막부의 그 승은을 입어서 이만큼 200년 그 상사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막부를 배신하느냐 이러면서 우리 보고 지금 너 파렴치한 그 역모가 역당이 되라는 거냐 라면서 이제 일거에 무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케이치 입장에서는 이 요시다 도요는 설득이 안 되겠구나. 이 새끼는 제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를 제껴야 내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슬슬 이 요시다 도요를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료마는 이 무조건적인 양의를 외치는 다케치 도사근황당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그렇게 무조건 외국인을 배척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난 차라리 이 도사에 있지 말고 탈향 여기서 탈향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골을 무단으로 떠나는 거예요. 고향 번을 무단으로 떠나는 걸 이제 탈번 혹은 탈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사형에 준하는 중죄고 걸리면 근데 마침 나카사키에 개항하고 있던 나카사키에 어린 시절 료마가 구해줬던 존 에릭 물론 제가 보기엔 존 에릭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어쨌든 존 에릭이 상인이 돼가지고 일본에 찾아와서 료마한테 우리 같이 해외로 나가자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라는 아마 이건 제가 창작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소식이 가와다 쇼류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러니까 료마는 더 넓은 세계를 그래 도저히 이건 에도에 가도 답이 없고 도사에서도 답이 없고 근데 난 세계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 이 젊은이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 바람에 그럼 난 탈양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꿈을 끄고 근데 이건 일본에서는 그냥 걸리면 영모에 준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바로 사형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영원히 다시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가족들과 영원히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때 요시무라 토라타라라고 하는 그 료마의 친구인 향사가 이미 료마와 상의한 다음에 먼저 탈양을 결행을 해버리죠. 하지만 료마는 도사의 어쨌든 유지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타니아 그 향사 가문의 밑을 피해.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탈영을 해버리면 둘째 아들이 탈영을 했으니까 형한테도 피해가 가고 이 가문 전체 피해가 가고 누나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누나가 결혼한 직원에도 피해가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가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료마의 탈영을 부추긴 인물이 두 명이 있었으니 바로 그 두 명의 누나죠. 료마를 어렸을 때 키워줬던 오토메 누나하고 에이 누나가 료마의 탈영을 오히려 부추기게 되죠. 오토메 누나는 료마의 결심을 듣고 야 그런 큰 꿈을 꾼다면 가족들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내가 먼저 남편하고 이혼을 할게.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남편한테 피해가 안 끼치게 할 거니까. 아니, 누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 남편 너무 바람을 많이 피워가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그거 아니어도 이혼하려고 했어. 라면서 내가 관계를 끊을 테니까 걱정 말고 떠나라고 하고, 가족에게 미칠 피해는 형이, 그 오빠가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까 걱정 마. 라고 이제 떠나라고 막 이렇게 오히려 부추기고, A 언니도 소방 맞을 때 남편이 줬던 이 명검, 무츠노 카미요시 유키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검에 그 아주 유명한 장인이 만든 칼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츠노 카미요시 유키라고 하는 명검을 이렇게 남편한테 받은 그 이별 선물로 받은 건데 그거를 딱 탈영 선물로 주면서 왜냐면 형이 그 탈영할까봐 칼을 숨겨버렸고 르마의 칼을 숨겨버리니까 그 칼을 대신 주면서 이걸 갖고 네가 세상으로 나가라라고 항상 이 칼을 보면서 나라고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보내주죠. 근데 사실 류마는 그때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탈영한다는 것 때문에 들떠서 이 칼을 나한테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오빠 누나 고마워 그러면서 그냥 그 칼을 받아갖고 탈영을 결심을 하고 가게 되죠. 그리고 요때쯤에 만나는 또 하나의 중요 인물이 뭡니까? 바로 그 도사번 출신이면서 향사지만 상사한테 고용돼서 향사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치면 일제시대의 어떤
뭐 일본 순사 같은, 근데 조선인 출신 일반 순사 같은 거죠. 야따로, 감사꾼 야따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따로는 상사의 사주를 받아서 상사를 감시하는 포졸인데, 나중에 료마의 영향을 받아서 무역업에 뛰어들어서 오늘날의 미쓰비시 지금도 미쓰비시, 그러니까 일본의 삼성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 미쓰비시 재벌을 만든 야타로가 바로 이때 료마를 감시했던 포졸이었다는 거예요. 또 료마랑 야타로가 만나서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는 점이 나오고, 야타로가 타령하면서 로마가 타령하면서 야타로한테 나 지금 타령해, 너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꽂히는 점이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타령 준비를 분주한 사이에 타케치는 도요를 암살할 이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아까 나왔던 나스 신고라든가 이런 가난한 형사들을 부추겨가지고 암살 모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얘들이 실력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요시다 소요는 실제로 본인도 그 류마처럼 면허 개전을 한 목록자일 정도로 검술의 달인이기도 하고 항상 호위무사들도 있을 텐데, 얘들 갖고 이 시골무사 세 명이를 암살이 될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평소에 행실이 좀 나빠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던 오카다 이조, 어리시 여친구인 이조를 불러가지고 또이 아머니설로 숨기죠. 원래는 이제 도요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너는 내 어린 시절 친구잖아. 내가 너를 요즘 멀리했던 이유는 이게 암살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검술이 뛰어나 너한테 시킬 텐데, 그러면 너랑 평생 못 보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차마 그 일을 시킬 수 없어서 그런 거야라고 뻥을 치고, 그러니까 이조가 몸이 달아갖고 아니 아니야 내가 할게 그 나스 신고 걔들 갖고 못해 내가 나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 너 이거 성공하더라도 절대 네가 했다고 세상에 알리면 안 돼라고 하고 이조가 스스로 이제 암살에 추가로 끼어들게끔 만들죠. 어쨌든 이 나스시고도 세 명의 암살범이 퇴근길에 요시다 도요한테 달려듭니다. 근데 요시다 도요는 워낙 검술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이 암살범쯤은 이제 칼등으로 딱 돌린 다음에 탁탁탁 쳐가지고 다 제압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거 니놈들 다케치가 보낸 게 뻔하지 그러면서 니놈들 중에 한 놈만 살려가지고 고문을 내서 다케치가 했다라는 증언을 받아내가지고 도사 근황당을 이번 기회에 다 쓸어버리겠어 라면서 이제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때 뒤늦게 달려온 이조가 이렇게 세 명만 앞에 놓고 이렇게 보고 있던 도요를 뒤에서 칼로 팍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격을 먹이고, 그러니까 아니 걔가 한 마리 더 있었단 말이냐 라면서 이제 도요가 뒤를 딱 돌아도는 사이에 칼을 빼서 다시 복부를 찌르고,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야 자기는 사람 죽일 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연습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 일종의 복선이었던 거죠. 칼로 찌른 다음에 그 손목을 칼 밑에 대고 훅 올려가지고 이렇게 찔린 상태에서 이렇게 칼등 밑에 대고 훅 올리는 거. 몸이 이렇게 두 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요의 배를 그냥 아래 위로 휙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의 목을 베서 이 목이 두꺼워가지고 잘 안 자라서 뭐 이렇게 모두 이렇게 뭐 도끼를 내리치듯 몇 번을 내리 찍어갖고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 명, 나스 신고를 비롯한 세 명이 그 천이 없어갖고 자기 이렇게 속옷 이렇게 자기 고추 가리는 그 속옷에 싸가지고 그 요시다 소요 평소에 비단밖에 안 입었다는데 그 멋쟁이 요시다 소요의 목을 들고 도망가서 이제 개천가에 이렇게 걸어놓고 탈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조는 비밀 암살범이라 탈양 준비가 안 되어서 바로 공개하지 않고 정체를 숨기고 암살의 공은 이 세 명이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한 묘사는 만화의 창작일 거예요. 실제로는 그 세 명이 암살한 건게 역사에는 그렇게 남아있고 이조가 관여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 검술의 달인인 도요가 이 허술한 암살에 희생됐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훗날 에도에서 유명한 인간 백정 암살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 이조가 이때 개입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창작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요 암살에 성공한 다케치와 도사 근황당은 도요의 정적이었던 다른 중신들의 뒷배를 얻어서 도사의 정치를 주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한편 류마는 암살이나 외국인 배척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리고 뭔가 다른 길을 찾고 싶어. 그래서 다케치와는 결별하고 탈양을 결국 개인적으로 결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가사키에서 존 에릭과 재회를 하게 되고 흑선의 선원으로 일하면서 서양 항해술을 배우게 되죠. 제가 보기엔 이 부분도 약간 착각인 것 같아요. 류마가 이렇게 에릭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에릭과 함께 뭐 흑선을 타고 상해에 간다. 이거는 역사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만화적 창작으로, 왜냐면 그 이후에 류마의 행보를 설명하려면 뭔가 좀 독특한 계기가 필요하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넣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존 에릭의 딸인 마가렛이라고 하는 딸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일본말을 좀 배워서 류마와 소통이 되는 여자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구해준 그 류마라고 하는 꼬마 무사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걔 류마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로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검술에 뛰어나다, 검술의 마스터라는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흥미를 느끼는데, 그리고 이때 배위에서 류마가 오토메의 편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A가 탈양한 류마로 인해서 가문에 처벌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에서 자기 목에 비수를 끊고, 여자들은 되게 보면
비수를 남자들은 배를 가르고 일본에서 여자들이 자살할 때는 비수로 목을 이렇게 찌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에서 자결을 한 사실을 나중에 편지로 알게 되죠.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해야 누구 한 명은 책임져야 그 피해가 가족들한테 덜 미치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 A가 그 가족들이 이제 그 가족명에 묻을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역모를 저지른 죄로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 A를 밀묘라고 해가지고 몰래 묻은 묘가 나중에 한 100년이 지난 1967년에 무려 1967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를 다시 꺼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이 있는 묘에 같이 합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마 이것도 나중에 료마가 간다라는 소설이 유명해져가지고 이 A의 사건이 그 소설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래 우리 조상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그걸 뒤져서 그 A의 묘가 평소 다른 묘보다 굉장히 깊이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만큼 가족들이 A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이제 뭐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냐라고 또 해설을 해놨죠. 어쨌든 료마는 존 에릭과 함께 일본을 떠나서 상해로 일단 여행을 상해를 찍고 사실은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일주하는 여행이었던 건데 여기서 료마가 태평천국 운동을 벌이는 그 이주를 닮은 청나라의 어떤 그 태평천국 지사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얘들도 이제 똑같은 거야. 양이지사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인이니까 막 습격을 하는데 료마가 이때 아예 할 수 없지라면서 이제 그 면허 개전의 목록자로서의 솜씨를 발휘해줘. 그래서 칼을 딱 뽑아갖고 칼 등으로 탁탁탁 쳐가지고 태평천국 그 지사들을 다 제압을 해버리죠. 이걸 보면서 에릭과 마가렛이 아주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료마한테 아주 푹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료마가 이제 여기서 검솜씨를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인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얘들이 도대체 우리를 왜 공격한 건지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되게 답답해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우연히 막부의 시찰로 상해에 같이 와 있던 초슈변의 그 유명한 다카스키 신사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료마를 제외하면 유신지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초슈반에서도 아주 괴짜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다카스키 신사쿠가 바로 훗날의 초수의 기병대를 창립한 인물이고 이 기병대라는 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인이 될 수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 국민군의 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얼마 전에 암살당한 아베 신조의 신자, 이 신자가 바로 이 다카스키 신사쿠의 신에서 따왔다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초슈를 대표하는 유신지사인데 어쨌든 이 다카스키로부터 이 청나라 사람들은 태평천국을 꿈꾸는 지사들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이들이 사는 처참한 환경을 거의 뭐 이렇게 나뭇잎으로 돼 있는 그 이렇게 집나무로 만든 그런 거적대기 같은 집에서 사는데 그나마도 그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죠. 그런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일본이 이렇게 청나라처럼 서양의 노예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서양인들은 그 아주 성처럼 생긴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사는데 그 밑에 청나라 사람들은 그 이렇게 헝겊집에서 살면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다카스키 신사쿠랑 같이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8권이 끝나고 9권으로 가면 상해에서 태평천국 운동가들이 겪는 참상을 다카스키 신사쿠와 함께 관찰하는 에피소드가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창작된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태평천국 운동가들이 청나라 관군한테도 탄압을 당하고 또 영국 외국군에 의해서도 탄압을 당하고 양쪽으로부터 탄압을 당하면서 그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이를 통해서 료마가 깨우친 거죠. 내가 지금 마가렛이나 존 에릭이랑 마음 편하게 세계 일주나 하고 다닐 때가 아니구나. 그럼 일본이 지금 그 노예화의 길로 가는 게 지금 상해에서 뻔히 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보고 일본은 노예가 되든 말든 나는 세계 일주나 떠나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연정을 품고 있던 마가렛을 뒤로하고 마가렛은 료마랑 자치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료마랑 사귀어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할 꿈을 막 이렇게 꾸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서 내려야 되겠어. 그리고 마침 다카스키 신사쿠가 와 있으니까 신사쿠랑 같이 그냥 이렇게 중국인 이렇게 선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같이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국하는 배 안에서 다카스키 신사쿠도 워낙 괴짜니까 서양 술들, 뭐 영국 술, 프랑스 술, 러시아 술, 뭐 보드카 이런 거 다 위스키 막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서양 놈들이니까 우리가 다 맞춰서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양주 파티를 그 선상에서 그 배 밑에서 벌이게 되고 그러니까 료마도 거기에 쓱 끼어 들어가가지고 같이 막 술을 먹으면서 이제 술 취해갖고 서로 막 포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배짱이 맞게 되는 거죠. 또 다카스키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농사꾼이든 여자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 그걸 만들어서 막부를 타도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농사꾼이 군인이 된다는 게 뭔 소리야? 여자가 군대를 간다는 게 뭔 소리야? 하면서 다 조롱을 하는데 류마만은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죠. 그리고 류마는 나는 이 흑선을 사 모아가지고
흑선으로 만든 핵선으로 구성된 해군을 만들어서 그걸로 일본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류마가 사실은 일본 해군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 그 이런 발상이 결국에는 근대 일본군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1850년대에 이미 이런 근대 국민군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선이 망하는 1910년대까지도 이런 군대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아무도 못했죠. 사실은 여기서 저는 그 일본과 조선의 국군이 갈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시까지만 해도 그 군대는 오직 사무라이 계급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허황되고 혁명적인 발상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튼 이런 이 다카수키 신사쿠가 료마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별할 때 이제 어쨌든 일본의 밀항에서 도착했고 이별할 때 이별 선물로 권총을 주게 되죠. 그래서 료마는 이때부터 항상 권총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 내가 보기에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너 좀 불안하다. 너 이렇게 다니다 또 앞으로 너 암살려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권총 줄 때 권총 이렇게 쓰는 거야라면서 이제 권총을 선물로 주게 되고 이때부터 류마는 검술의 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검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권총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호신할 때도 권총을 이용해서 호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술 초간방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데 검술이 왜 필요하냐. 자기가 엄청난 검술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총을 얻은 다음부터는 검술을 안 썼어요. 그리고 총만 들고 다녔어요. 총만 지니고 다녔지. 근데 어쨌든 귀국 후에 어찌어찌 거짓골을 하고 천황이 있는 정치의 중심인 교토까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와무라라고 하는 그 도사 후배랑 같이 왔는데 여기서 보면 지사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지사도 먹어야 한다는 제목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돈 다 떨어지고 완전히 거짓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길도 막막하고 그리고 이제 조슈번에 가봤더니 그 친구인 다카스키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줄 서라 그러고 저 멀리 가라 그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던 차에 길에서 막 사실상 거짓골로 하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멋있게 이렇게 그 기모노를 입고 지나가는 딱 보니까 나스 신고 그 이렇게 도요를 암살했던 암살범들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였더니 이때 이미 그 시대가 바뀌어갖고 도사 근황당이 도사 정치를 장악하면서 이미 칙사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교토에 나와 있는 이 8번 향사들이 칙사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료마는 다케치가 올라와가지고 도사 근황당에서 교토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료마는 여전히 그렇게 막 외국인 배척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 암살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다케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도사근황당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도 후배들이 아이 그냥 나는 싫어. 거기 가서 다케치한테 의존하면 또 그런 방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기는 싫다면서 그나마 그 지인이 그 치바 도장이 있던 에도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또 투벅투벅 걸어갔고 에도로 돌아오게 되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북진일도로 선배인 아까 얘기했던 기요카와 하치로가 신센구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선조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만화와 영화와 다양한 에피소드의 소재가 되는 신선조 결성 계획을 살짝 듣게 되고 그러니까 신선조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기요카와 하치로가 당시 교토의 치안을 담당하는 번의 번주로부터 되게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막부 측에 지원을 받아갖고 일종의 교토 치안대를 조성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요카와 하치로는 사실은 존왕양이 지사였거든요. 내심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막부의 치안을 위해서 그 치안대를 조직한다라고 방을 붙여갖고 전국의 검사들을 무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요카와 하치로 본인의 사병 집단을 만들어서 여차하면 그 사병 집단을 변설로 설득을 해가지고 막부를 타도하는 존왕양이 군대로 사병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 막부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막부를 타도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게 황당하지만 기요카와 하치라가 워낙 이렇게 문무에 능한 그야말로 당대의 제갈공명 같은 책사였기 때문에 그 검술로도 북진일도로의 목록자고 그리고 말도 워낙 잘하는 어떤 뛰어난 책사여서 자기가 이걸 자기가 설득할 수 있다. 자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천하의 풍언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계책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부 그 치안대의 대장을 료마 네가 검술의 우승자니까 검도대회 우승자니까 네가 이걸 해줘라라고 키오카와치로가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료마가 야 나는 지금은 막부랑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막부를 타도하자고 이른바 도막파 막부를 쓰러뜨리자 도막파 이렇게 음모를 결행하고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나는 막부랑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뭐야 그럼 너는 막부를 지키자는 좌막파냐 이러면서 이제 그 기호카 하치로가 깜짝 놀라갖고 야 너 내가 지금 이런 음모를 얘기했는데 네가 이 말을 들은 이상 우리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널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칼을 뽑아라고 하면서 성큼성큼 달려가죠. 근데 이제 키오카 하치로도
시합에서 료마가 우승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료마가 굉장히 뛰어난 검사고 검술로 만약에 1대1로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막상막하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막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스타워즈 에피소드 3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가 더 높은 위치를 잡았어요. 료마는 앉아있고 칼은 바닥에 놓여있고 자기는 이제 칼을 차고 있는 상태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로 칼을 뽑으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야. 료마가 먼저 칼집으로 한 번은 맞겠지만 맞고 칼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는 바로 이 합에 들어가서 료마를 쫙 이렇게 벨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요 자세를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칼 뽑아! 라고 이제 시합을 그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조금 유리한 자세를 취한 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료마는 이게 씩 웃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새끼 혹시 내 칼집으로 내 발을 치려고 하는 건가 하면서 뒤로 이렇게 씩 웃으니까 깜짝 놀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죠. 근데 사실은 료마는 아까 말했던 다카스키가 준 권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옷 속으로 이 당시에 품이 놓고 옷 속에 손을 넣고 있잖아요.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권총으로 쏴버리면 되는데 칼로 자기를 쏘겠다는 게 이제 기가 찼던 거지. 그래서 우스워 보여서 살짝 웃은 건데 어쨌든 그걸 모르니까 기호카와는 이렇게 훌쩍 뒤로 물러났고 요때 이제 다른 놈들이 확 끼어들어갖고 아이고 형님 선배님들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아이 류마 너도 막부를 쓰러뜨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류마도 나도 막부를 쓰러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다만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식으로 무력 충돌을 하는 건 맞지 않아. 왜냐면 좀 서양의 외세가 우리를 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어. 막부를 쓰러뜨리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막부를 쓰러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료마는 상해에서 외세의 침략과 태평천국과 청나라 관군이 싸우고 뭐 내전 이런 걸 보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조랑양이 지사들이 보기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야. 야, 막부가 말로 스스로 이렇게 물러난다고? 그럴 리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허황된 이상주의자 취급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고 야, 너랑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죽이진 않을 테니까 그냥 가. 대신 너도 여기를 절대 발전하면 안 돼. 그리고 내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 얘기 스포일러지만 이 허황된 방식이 성공한 게 메이지 유신의 역사예요. 실제로 막부가 결국 말로 물러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권력을 실제로 이렇게 천황에게 돌려주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사카모토 료마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료마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이때쯤 교토는 피바람이 부는 이른바 대암살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때 활약한 인물이 바로 3대 인간 백정 이렇게로 불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토사의 오카다 이조. 이조는 다케치가 은근히 이제 회의를 하면서 누가 너 얘 죽여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놈이 있는데 이놈들이 진짜 간적이다라고 이렇게 은근히 흘립니다. 은근히 흘리면 옆에서 이렇게 측근들이 쫙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적었다가 이조 야잘 적었지? 그래놓고 밤이 되면 몰래 이렇게 습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천주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해서 천주라고 해요. 일본에서 쓰는 말인데 천주다라고 외치면서 달려들어가고 습격해서 목을 쳐버리는 이제 그런 방식의 암살을 하면서 밤거리를 아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었고 이렇게 암살을 할 때마다 점점 다케치의 권력이 점점 커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케치는 묘한 쾌감을 느끼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조는 그때마다 다케치가 주는 돈을 받아서 그걸로 유곽해서 뭐 고생했어 수고했어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흥청망청하면서 그 인간백정 살인자로 이름을 날리게 됐고 어쨌든 여튼 다시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맨발로 거짓골을 하고 에도에 돌아온 료마는 그나마 자기를 맞아주는 곳이 치바 도장밖에 없잖아요. 치바 도장에 가서 다시 사범인 주타로 그리고 사나코 자기를 짝사랑하는 그 여장 남자 사나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다시 치바 도장에 의탁을 하고 거기서도 뭐 이제 검술도 이미 수련 다 했고 총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할 일 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 우연히 길거리에서 또 조시본에서 기병대 아이디어가 배척을 받고 기병대 당시 사무라이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농사꾼한테 총을 쥐어주고 칼을 쥐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배척받고 그 에도에 와가지고 흥청망청 유곽에서 방탕하게 놀고 있던 다카스키 신사쿠를 만나게 되죠. 다카스키 신사쿠는 요때 유곽에 있는 그 게이샤를 애인으로 만들어 갖고 또 같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사쿠를 만나서 이제 또 술을 먹으면서 또 시국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신사쿠가 료마한테 에도에 가보면 에도에는 지금 이 개화파이 막부의 해군 담당하는 카츠 가이슈라고 하는 대간적이 있다. 이놈들은 이 조랑 양이지사들의 아주 공공의 적이다. 이놈을 암살하는 게 어떠냐. 너처럼 검술에 뛰어난 친구가 너는 이건 너라면 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이게 부추기죠. 그러니까 료마는 원래 암살 같은 방법을 좋아하진 않는데 하지만 할 일도 없고 워낙 방황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세계 일주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 도사 근황당의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뭔가 하고는 싶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 되겠고, 라고 할 때, 그, 타카스키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래,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마음이 동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의심쩍어 하면서도 그래,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를, 같은 치바 도정에 있던 후계자인 주타로도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 가스가이쇼 암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 혼자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의기투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마는 야 그러면 암살을 할 거라면 나는 비겁하게 뒷문으로 가거나 길에서 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직접 정문으로 들어가겠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가스 가이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짜 간적이 맞으면 당당하게 베겠다. 결투를 신청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국원이 끝나고 요때 료마의 평생의 스승이자 훗날 막부의 그 무혈 항복을 주도하는 가스 가이슈와의 만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료마는 주타로와 함께 가스가이드를 딱 이렇게 봐서 날짜 어떤 날에 뵈러 갑니다. 근데 의외로 집에 가면 당연히 엄청나게 막부의 어떤 중심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호위무사들이 막 곳곳에 숨어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흙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웬 그 앞에서 이렇게 청소하던 사람이 받아갖고 가스 선생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웬 여자애 하나 나와갖고 차 한 잔 내주면서 기다리시라고 해요. 그래서 왜 안 오지? 그러고 있더니 저 밖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쓰레기 모아서 불로 이렇게 놔가지고 태우고 그리고 청소하던 사람이 쓱 문으로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앞에 딱 앉는 거야. 그 사람이 가스가이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소탈하고 주변에 뭐 호위무사도 없고 아주 그냥 그렇게 혼자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딱 앉자마자 야 너희들 나 뵈려고 온 거지? 라고 하면서 야, 칼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 너희들 말은 좋은데 내가 한 얘기 한번 들어봐. 라면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료마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라고 해가지고 들어요. 근데 이제 가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나를 베기 전에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 양이를, 너네 양이하자는 거잖아. 그래, 나도 좋아. 나도 양이하고 싶어. 근데 양이를 하려면 우리가 칼로 흑선을 이길 수 있냐? 흑선 엄청나게 대포 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해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군을 기르려면 흑선을 우리도 이 나무배로는 흑선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 쇠로 된 흑선을 사와야 되는데 흑선을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외화를 벌여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달러를 줘야 흑선을 사올 테니까. 그때는 뭐 파운드였겠죠. 그러면 외화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면서 이제 그 가스가 이슈가 계약론을 쫙 펼칩니다. 그러니까 주타로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근황 조낭양이 지사니까 뭔 헛소리냐라면서 역시 간적이었구나 배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마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생각을 가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들면서 아이고 선생님 박사님 납작 엎드리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바로 의기투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타로가 옆에서 야, 천하의 치바 그 사범이 그 진짜 일생일대 결심을 하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삐져 있고 뭐 그렇지만 료마가 야 이분 얘기 듣고 보니까 훌륭한 분이야 절대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데리고 가게 되죠. 이때부터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다른 그 혁명과는 좀 다르게 만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 일종의 조미료 역할을 했던 바로 가츠가이시와 사카모토 료마 콤비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서양의 침략을 서세동점의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서양의 침략을 당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지금 중동의 이슬람 같은 반응이에요. 무조건적인 외국인 배척, 무조건적인 외세는 나쁜 거, 외국만은 나쁜 거. 그게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80년대 운동권들도 그 콜라는 서양의 오줌이고 뭐 햄버거는 뭐 버거킹 이거 서양의 뭐 양키 똥이고 이러면서 안 먹는다 그러고 심지어 베스킨라빈스는 양키의 칼라 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무조건 외국을 배척하는 게 일반적인 그 사실은 그 서세동점 시대에 그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위정축사파도 그랬고 대원군도 그런 입장이었던 거고 일본의 조랑냥이 운동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서양인들 막 습격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직자적인 반응이야.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외국인 혐오를 넘어서서 국가를 개혁하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개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들보다 먼저 도달한 사람들이 바로 가츠가이슈나 사카모토 료마 같은 선각자들이었던 거죠. 더구나 가치는 해군 봉해, 그러니까 즉 당시로 치면 막부의 해군 대신이었고 당시 막부의 중심이었던 마스다이라 슌가쿠, 지금으로 치면 일본 총리입니다. 그 정사 총재였던 마스다이라 슌가쿠 같은 사람을 료마한테 막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료마는 이 가스가 이슈를 만나서 일종의 장관 보좌관, 오늘날로 치면 요즘 뭐 장관 보좌관 누가 임명됐다고 막 기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료마가 일종의 가스가이슈의 장관 보좌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가이슈 옆에 딱 쫓아다니면서 막부의 어떤 중심들과도 인간관계가 생기게 되고 네트워크가 확 넓어지는 그동안 그전에는 유신지사들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부의 개화파들과도 관계가 쫙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가스가이슈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 뭐냐면 고베, 지금도 고베는 그 유명한 항구잖아요. 고베에 가서 거기에 해군 조련소, 해군 조련소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해군사관학교죠. 그러니까 해군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학교를 짓는 게 이제 이 가스가이슈의 필생의 사업이었는데 그 해군 조련소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료마는 자기 친구들 그 도사에서 온 탈번 향인들이라든가 향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설득해서 여기는 이제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흑선 조종하는 법도 가르쳐주니까 같이 다 해군 조련소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해군으로 이렇게 그 향사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일종의 그 모집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조낭양이 지사들이 본거지인 교토에 가가지고는 조정 대신이었던 아네카코지라고 하는 이렇게 왜냐면 천황을 모시고 있는 중신들이죠. 천황을 얘를 직접 설득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사람도 이제 조낭양이 지사 중신이었는데 얘를 직접 데리고 가가 잘 꼬셔갖고 이게 등에 이제 들쳐매고 가서 흑선에 태워가지고 흑선의 실제 힘을 보여주고 흑선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리고 흑선이 대포를 쓰면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강력한 흑선을 막부가 그때 이미 돈을 들여갖고 흑선을 한 대 산 거죠. 거기에 태워갖고 보여준 다음에 이런 강력한 흑선을 근황지사들이 칼싸움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네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득하는 역할을 류마가 또 맡아서 이 조정 대신까지 설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류마는 이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뭐 사자성어나 쓰고 뭐 그런 뭐 이렇게 그 명분론을 얘기하는데 류마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쉽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 재밌게 유머를 이렇게 섞어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네카고지 같은 조정 대신도 류마의 말을 듣고는 그래 다른 지사들은 되게 어려운 얘기만 하는데 네가 하는 말은 참 듣기가 좋다. 그리고 알기 쉽다라면서 입장이 이제 조낭 양이론에서 개양론으로 이렇게 오히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타케치가 원래는 자기 뒷배였는데 그 사람이 이거 갑자기 개양론자로 어느 날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료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료마가 얘 설득해가지고 입장을 바꿔버렸구나. 그러면서 이 아네카고시 살려두면 안 되겠다. 얼마 전까지 자기 뒷배를 베주던 사람인데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또 조용히 또 사주를 해요. 정확히 그 도사 쪽에서 죽였다고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나서 아네카고지가 길 가다가 우연히 습격을 받고 암살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기껏 자기가 설득했던 조정 대신이 암살돼 버리니까 이것도 다케치가 죽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도사 군영으로 들이닥치죠. 그리고 다케치 후배들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 난상 토론을 한번 펼쳐보자 라고 해가지고 난상 토론을 펼칩니다. 근데 이 다케치는 료마가 이 검술에 능한 료마가 가스가이스 옆을 떠나 있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몰래 이조를 불러갖고 야 지금이 기회니까 내가 료마를 잡아둘 테니까 네가 몰래 지금 가스가이스 집에 가가지고 빨리 가스가이스 죽여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조는 안 그래도 가스가이스를 죽이려고 밀명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해가지고 가스가이슈가 지나는 길로 딱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료마는 술을 먹다 보니까 친구인 이조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이조가 없지? 아까 있었는데 이상하게 여기고 눈치를 챈 거죠. 료마 또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르니까 이게 다케치가 나를 잡아놓고 이조를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급히 이제 뛰어가가지고 가스네 집으로 뛰어가서 길거리에서 마침 이제 이조가 안 그래도 그 가스를 죽이려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딱 보게 되죠. 가치가이주는 본인도 면허개전의 목록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다 검술의 대가들이에요.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검술 교육을 다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 뭐 네가 날 죽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칼을 딱 뽑으면서 나도 면허개전의 목록자라는 사실을 알아두게라고 하니까 이조가 비웃으면서 그렇죠. 그거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젊었을 때 얘기고 그리고 그 죽도로 하는 면허개전하고 나처럼 이렇게 실제로 진검을 써가면서 실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이러면서 뭐 할 때 해볼 때면 해보라는 식으로. 그 사실은 그런 검술의 대가들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보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료모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우통을 딱 벗어 던지면서 바로 이조한테 달려 들어갔고 이조도 우통을 벗기고 막 겨드랑이를 간지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묘마다운 방식이에요. 그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의를 없앨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겨드랑이를 간지러 갖고 이제 웃음을 터뜨리게 해서 암살을 포기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암살을 포기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조한테 나중에는 이조를 찾아가가지고 야, 이 가스 선생이 교토에 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네가 좀 경호를 해줘라.
그래서 오히려 가스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조한테 오히려 경호를 부탁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조는 처음에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나는 이 사람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뭔 소리야 라면서 거절을 하지만 어린 시절 친구였던 료마가 아주 집요하게 부탁을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암살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옆에 붙어 다니면서 한번 들어봐. 네가 직접 판단해.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자기가 암살하려고 했던 가스가이주를 이조가 경호를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가치가 이제 귀가를 하는데 또 일단의 유신지사들이 막 달려들면서 이 간적 뭐 천주를 내리겠다면 달려들죠. 그러니까 이조가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다가 순식간에 칼을 빼가지고 두 명을 탁탁 베가지고 바로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바닥에 나뒹굴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도사의 오카다 이조다. 내가 상대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에 오카다 이조 하면서 그 유명하니까 듣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론 자기를 구해주긴 했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피투성에서 굴르는 모습을 보니까 좀 느낌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그 한마디 하죠. 야 이조야 너 그렇게 사람 베는 거 좋아하면 안 돼. 그건 진정한 무사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멋있게 훈계를 딱 하니까 이조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만약 제가 저놈들을 베지 않았으면 지금 가치 선생님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텐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그 메이유신 지나고 나서 이 가스가 이슈가 회고록을 썼을 때 이때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나도 자신도 이때 이조의 대답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게 솔직히 이게 사실이니까 라고 이제 회고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이 오카다 이조라는 사람은 진짜 잔혹한 인간 백정이어서 정말 무시무시한 살인자인데 근데 어딘가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왠지 귀여운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은 이때 이 료마의 부탁을 받고 정적이었던 가치를 경호했던 이 에피소드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작가가 살짝 언급을 하는 걸로 10권이 끝납니다. 바로 이런 이조의 어떤 반전 매력, 매력적인 면모와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극적인 최후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조란 인물을 굉장히 메이지 유신 막말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암살자 캐릭터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NHK가 대하 드라마 료마전 우리 지금 정도전 같은 거죠. 료마전이라는 대하 드라마, 백부작 대하 드라마 이런 걸 만들 때 그 이조 역을 맡았던 그 배우가 사토 다케루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일본의 아주 대표 젊은 배우, 우리 좀 정우성 좀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사토 다케루가 나중에 바람의 검심, 그 유명한 만화, 그 바람의 검심이 실사화될 때 주인공 히무라 켄신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 이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히무라 켄신의 실사 배역이, 주인공 배역이 된 겁니다. 물론 사실 이 히무라 켄신, 그 만화에 나오는 히무라 켄신의 실제 모델은 이조가 아니에요. 이조가 아니고 초슈 쪽에서 인간 백정 역할을 했던 유명한 검객인 가와가미 겐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이 만화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인데 실제로 만화에 보면 그 추억편에 보면 가스라 고고로한테 직접 그 히무라 켄신이 지시를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마치 다케치와 이조의 관계처럼 가스라 고고로가 이 가와가미 겐사 그 히무라 켄신을 그렇게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튼 막말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암살자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걸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를 만들었고 이런 막말 대암살 대검객들의 시대가 지금의 이제 예를 들면 바람의 검심 말고 은혼이라든가 또 요즘 넷플릭스에 최근에 나온 드라마 뭐 전쟁의 신이라든가 그런 어떤 다양한 컨텐츠로 지금도 일본 문화를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총평을 해보자면 이 사카모토 로마와 가치 가이슈 그 이 사람들의 콤비가 이 두 명의 콤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구한말로 치면 개화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우리나라 개혁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뭐냐면 친일파였다는 거. 먼저 개항에 성공한 일본에 의탁해서 개화를 하려고 했던 바람에 처음에 김옥균이 단추를 잘못 깼죠. 그러면서 이 개화파 이퀄 친일파라는 의심을 끝까지 벗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박영일 같은 사람은 나중에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관자까지 받고 귀족으로 살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개화파의 어떤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하지만 일본은 결국 이 개화파가 존왕양이파를 설득해서 결국 집권을 하게 되고 그게 메이지 유신이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존왕양이파가 집권했으면 외세를 배척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메이지 유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항에 나서거든요. 근데 막부도 개항을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걸 자기 배반을 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걸 성공시키게 되면서 결국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고 일본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료마와 가치라 고고로의 료마와 가치 가이슈의 입장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 핵심 세력이 한 줌도 안 되는 소수파였다가 어떻게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인 국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 만화를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료마는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제 이 말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개항을 하자는 그런 중도파였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정치도 현재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당대표 시절에 암살 시도가 이게 이 막말에 오카다 이조 같은 사람이 등장해갖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목에 칼을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암살 시도가 우리나라 현대에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극단적 대결이 요즘부터 윤 어게인도 그렇고 뭐 그렇죠. 이런 극단적 대결이 어떤 심화되고 있는 그 서부지법 폭동 같은 그런 사태,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 로마와 가치가 이슈 같은 그런 중도파가 과연 어떻게 설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따지고 보면 개항, 이게 한미 FTA가 개항론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역사 얘기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개항을 한 나라는 다 망했고 개항을 한 나라는 다 흥했고 쇄국을 한 나라는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미 FTA 추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료마나 가치가 이슈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비폭력,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크게 볼 때는 다 같은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도파, 비폭력, 대화와 타협 노선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국가를 더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무역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설 자리를 찾고 이렇게 그 국가를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권의 리뷰를 마치고 다음번부터는 11권부터 15권까지 5권의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